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상 최초죠.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셧다운 우려감이 감도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어떤 파장이 미쳐질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의 반란으로 인해서 사상 최초로 미국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내분이 격화되면서 다음 달 17일에 연결 예산안 유효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내년 그 대선을 앞두고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현재는 공화당 지도부하고 보수 강경파 간의 내분이 계속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1월 중순에 아무래도 셧다운 사태를 멈추기 위한 그 예산 통과가 사실상 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에 있었던 5주간의 셧다운을 넘기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출이 GDP에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1주간만 셧다운이 되더라도 GDP에는 0.1에서 0.2%포인트 정도 악화시키는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때문에 만약 한 달 정도 셧다운이 계속 일어난다면 4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2%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침체 국면이 찾아오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디스가 미국의 그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국제 신용도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네.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국제 신용 등급인 트리플 A지만 이제 앞으로 셧다운이 일어난다면 AA1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달러화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약세로 전환이 되고요. 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11월 중순에 셧다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전에 타협되느냐에 따라서 연말 산타넬리냐 또 1월 효과가 찾아오느냐도 결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미국의 금융시장 혼란에만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금융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네, 그 셧다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FRB 기능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경제 지표 발표 중에서도 물가와 고용 지표인데요. 이 지표들이 한 2, 3주 정도 늦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11월 1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는 했지만 사실상 단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셧다운과 관련된 그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연준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2018년도 5주간처럼 셧다운이 길어졌을 경우에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금융 정책의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큰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교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또다시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거의 5% 가까이 치솟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게 될까요? 네, 미국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는 셧다운 일어나기 전부터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4분기와 내년 1분기에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바처럼 네. 블룸버그가 9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보면은 3분기 GDP 성장률은 의외로 1.8에서 3%까지 상당히 높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는 제로 성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경기의 하락폭은 낮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완연하게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되는 연준 입장에서는 의외의 그 정정 불안 문제라든지 이번에 중동 그 내전 사태가 확산이 됨에 따라서 현재 5.25%에서 5.5%인 금리를 11월에는 그대로 동결시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앞으로 장기 금리 상승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긴축 정책에 따라서 현재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완연하게 이제 상승세가 네. 좀 멈추고는 있지만 실질 금리는 7월달 이후부터 1%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요. 네. 셧다운에 따른 미국의 국제 신용도가 떨어졌던 영향이 컸었고요. 또한 국채 발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 대선을 앞두고서 정정 불안 그리고 중동 문제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제까지 계속 그 겹쳐졌을 경우에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그 연말을 앞두고서 주식 편입 비중을 높여야 되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죠. 또 악재가 들여진 상황 속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지만 망설임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또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좀 동률이거나 1, 2% 정도 차이가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다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에서 10% 정도까지 올라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 변화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네, 바이든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달러였다가 네. 현재는 4달러 그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요. 기름값이 높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그 현직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죄도 증가했고요. 중남미 난민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바이든의 고령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해서 진보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대선 후보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4차례에 걸쳐서 형사와 관련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소송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민사 소송까지 겹치면서 동정론이 이제 우세하고요. 또 보수주의자들이 지금 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계속 유지는 하겠지만 막상 그 대선과 맞물려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4월 달 이후부터는 미국인들 57%는 트럼프는 정직하지 못하다, 62%는 사회 상식이 없다, 부정적인 여론이 크기 때문에 지지율도 3, 4월 지나면서 아무래도 좀 요동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지지율이 높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또 지지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의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전현직 대통령의 대결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강 구도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제3 후보자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우세를 점쳤지만 이 표를 뺏어갔던 사람이 샌더스였습니다. 이번에도 중도 그 좌파 성향의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면서 민주당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내부 위안에 빠져 있는데 공화당은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화당과 관련된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라든지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수파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동단결한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단결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온건파 또 좌파로 나뉘고 또한 온건파 중에서 노조를 중시하는 세력이라든지 뉴 데모크라틱스라고 해서 뭐 성 정책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 간에 이념 대립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수 쪽보다는 지지율이 덜 받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좀 분열이 일어나면서 대선 구도에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중추절과 또 국경절로 이어지게 되는 8일간의 긴 황금 연휴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명승지마다 관광객들이 넘쳐났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관광 특수가 나타났을까요? 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연 인원 22억 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에 그 대중교통 이용자도 네. 5천 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때 아닌 특수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행과 관련된 소비 금액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0조 정도
정도 늘어나면서 2019년 사드 이전보다는 한 2% 올랐고요. 네. 여행 인원수 같은 경우는 거의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연휴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 쪽은 화랑이었는데 해외여행은 여전히 그 예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는 중국 안에 사치 금지령이라든지 그리고 사정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이느라 해외에 좀 못 나갔던 여행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내 여행들 같은 경우는 보복성 소비로 인해서 현재 여행과 관련된 특수들이 명절 때 아니면 연휴 기간 동안에 증가세가 좀 뚜렷했고요. 네. 앞으로도 증가세가 뚜렷하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 사치 금지령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우리 쪽에 그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내수가 조금 더 화랑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경절 연휴와 중추절 연휴로 이어진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중국인 유커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경제적 특수를 만끽하고 있을까요? 네, 유코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왔는데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2만 명 정도 왔고요. 단체 여행객 같은 경우는 7만 한 5천 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한 2만 5천 명 정도는 개별 관광객, 체험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틱톡에 나와 있는 조회 건수가 많은 영상을 보면서 스마트폰에다 자기가 주요 음식이라든지 또 어디 가서 사야 될 물건 같은 경우를 담아다가 요구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면세점뿐만 아니라 명동 화장품 로드샵이라든지 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묻지마 쇼핑이라든지 대규모 쇼핑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는 현재 위엔화와 그 원화의 가치가 코로나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본 엔화는 30에서 40% 떨어졌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일본 쪽에는 의외로 묻지마 쇼핑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규제들이 좀 풀리면서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한 반 정도 되는 300만 명 정도가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GDP도 내년도에 중국인들로 인해서 0.2%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이런 특수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유커가 대거 방문을 하기는 했지만 묻지마 쇼핑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니 여기에는 원화 가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앞으로의 특수는 누려볼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금 연휴를 보내는 동안 헝다그룹의 슈자인 회장을 비롯해서 그룹 임원들이 대거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속되지 않았던 슈자인 회장이 갑자기 구속된 이유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있는데요. 아무래도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450조 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부도를 냈을 경우에 이 부채 처리를 중국 정부가 그대로 떠나야 되고요. 150만 호에 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아무래도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슈자인 회장을 체포한 것은 더 이상 헝다 문제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사회 불안 문제가 되고요. 또 차이나 엑소더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국과 협의 없이 슈자인 회장이 그 뉴욕 법원에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국의 허가 없이 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좀 느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자택 구금이 아닌 이제 바로 공안 당국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그 구속 사태들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 건으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 개발 회사와 관련된 조사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슈자인 회장에 대해서 좀 배임 같은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서 배신감을 좀 느낀 건데 이 범죄 관여 혐의로 중국 공안은 슈자인 회장을 구속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대그룹 회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경영 재건이라든지 연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법적으로 정리해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때문에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는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자기 목줄을 조여오자 눈치가 빠른 그 슈자인 회장이 당국의 칼날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뉴욕의 그 연방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15조를 적용을 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또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회사의 악화된 경영 상황을 그대로 공개를 했고요. 기업과 관련된 매각이라든지 부실채권 정리하는 동안에 자신을 구속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당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뿐만 아니라 지분도 넘겼던 사례도 있고 또한 해외 지분 자산을 넘기는 과정에 개인 자산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슈자인 회장뿐만 아니라 아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관련 임원들은 감옥살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외 자산을 빼돌리면서 부인과 이혼을 하고서 전처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쪽에 아들과 함께 가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자금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슈제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개인 자금을 해외로 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슈자인 회장이 구속되게 되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제2막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장 많은 그 부채를 갖고 있는 비구이엔 같은 경우는 280조 원, 롱창 같은 경우는 180조, 그리고 록지그룹도 180조 원, 그리고 위엔영 그룹 같은 경우는 3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네 개의 그룹만 합치더라도 무려 64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638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부채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회사 정리 절차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민간 그 건설업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국영 그 건설업자들까지도 연쇄 도산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은행들의 그 부실채권 비율이 7.5%까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수익은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 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부터 실질적인 자금 악화 속에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